여러분, 강훈식 비서실장 아시죠?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SNS 폭탄을 40분 만에 잠재운 사람, 호르무즈 봉쇄 와중에 원유 2억 7천만 배럴을 받아낸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로 가장 신뢰받는 사람. 그런데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기 전에는 어떻게 불렸는지 아시나요? 비명, 수박, 단명. 한때 이재명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유명했어요. 왜 비명으로 불리게 됐는지, 비명으로 불리우던 사람이 어떻게 비서실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진짜 강훈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강훈식은 처음부터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사업가였습니다. 1973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전국대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어요. 대학 시절엔 총학생회장까지 했던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뭘 했냐? 노사모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그 노사모 맞습니다. 그 노사모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해서 판매한 게 강훈식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본인이 사업 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2000년에는 아예 신혼패션이라는 의류회사를 직접 차립니다. 거기다 회사를 차린 그 시기에 정치 컨설팅 회사 민기획이라는 데서 전략기획 팀장으로도 일했어요. 의류회사 사장이자 정치 컨설턴트, 한 사람이 두 직업을 동시에 한 거예요. 워커홀릭의 면모가 이때부터 보였던 거죠. 같은 해 2000년에 또 뭘 했냐? 그 유명한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에 대학생 본부 집행위원장까지 맡습니다. 사업하면서 정치 컨설팅하면서 시민운동까지 30대도 안 된 청년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거기다 책도 씁니다. 책 제목은 동업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였어요. 동업, 같이 하자, 협업. 자,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강훈식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동업, 같이, 협업이거든요. 사업가 시절부터 이 사람의 신념은 명확했습니다. 혼자 잘나서 되는 거 없다. 같이 가야 멀리 간다. 의류 사업도 정치 컨설팅도 시민운동도 전부 누군가와 함께한 일들이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손학규, 문재인, 이재명까지 계파를 넘나들며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동업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라는 강훈식의 책 제목처럼 강훈식의 동업이라는 DNA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업가 청년이 어떻게 정치판에 발을 들였을까요? 정치판에 뛰어든 게 2004년. 사업하면서 정치 컨설팅하던 이 청년에게 거물 정치인 한 명이 손을 내밉니다. 바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손학규였어요. 이때부터 1년 11개월, 약 2년간 손학규의 측근으로 일을 했는데 이때 강훈식은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30대 초반 청년이 투자유치 최고위급 간부회의에 배석할 정도로 핵심 참모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 손학규가 재선에 출마하자 이번엔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이 됩니다. 30대 중반에 대선 캠프 전략기획실장이라니 엄청나죠? 손학규 대표 시절엔 정무특보, 전략홍보본부장까지 한마디로 강훈식은 손학규의 남자였습니다. 손학규의 측근 중에서도 핵심 측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잠깐 한국 정치사 한 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손학규는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2007년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민주당에 누가 있었냐? 친노 진영의 좌장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손학규는 경기도지사 시절 노 대통령을 두고 강한 비판 발언을 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노 진영, 특히 이해찬을 비롯한 친노 핵심 인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던 거예요. 같은 당 안에 있지만 물과 기름, 한쪽에 잘 보이면 다른 쪽엔 미운 털이 박히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2018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가 됐는데 당의 미래 전략을 짜는 핵심 자리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맡깁니다. 바로 강훈식입니다. 손학규의 핵심 측근이었던 사람을 손학규와 사이가 안 좋던 이해찬이 자기 진영의 전략 핵심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판에서 가능할까요? 보통은 안 됩니다. 계파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정치 정서상 저 사람 누구 사람이었잖아 하고 배척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강훈식은 이런 기존의 관성을 깨고 계파를 넘나들었어요. 왜였을까요? 답은 능력입니다. 보수 진영의 정치인 고 정두환 전 의원도 강훈식을 보고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초선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정세 분석과 판단이 뛰어나다. 당에서 크게 쓰일 인물이다. 야당 의원, 그것도 다른 진영 사람이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이 같은 능력은 곧 결과로 증명됐어요. 이해찬 체제에서 강훈식은 2020년 총선 공천제도 기획당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받은 의석이 무려 180석, 헌정사상 최대 압승이었어요. 강훈식이 짠 공천기획이 그 180석의 토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여의도에서 강훈식한테는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실력파 전략통. 손학규의 사람이면서 앙숙인 이해찬한테도 인정받고 문재인 캠프 대변인까지 맡습니다. 어디 가도 일 하나는 잘하는 사람, 계파가 아니라 실력으로 호출받는 전략가. 그리고 이 전략통을 알아본 거물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이게 이 영상의 핵심인데요. 흔히 강훈식은 이재명의 라이벌이었다가 합류했다고 아시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한 배를 탔던 사이였습니다. 2021년 6월 강훈식은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 공동단장으로 뽑힙니다. 국민 경선, 메타버스 경선 같은 새 방식을 도입해서 경선 흥행을 이끈 사람이 바로 강훈식
강훈식이에요. 이재명이 경선에서 승리하자 강훈식은 곧바로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으로 들어갑니다. 2021년 11월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죠. 2022년 대선 이재명 캠프의 선거 전략 전반을 강훈식이 짰던 겁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0.73포인트, 선정사상 가장 적은 차이로 패배. 그리고 5개월 뒤 민주당은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들어가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전략을 짰던 강훈식이 본인도 당대표 후보로 출마합니다. 한번 모셨던 후보를 상대로 본인이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어떤 상황이었냐?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칼날을 벼르고 있었고요. 당 안에선 친명 비명이 서로 갈라져 칼을 빼들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후보들끼리도 표현이 험해졌어요.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갈라치기가 난무했습니다. 이렇게 갈라치기와 깎아내리기가 난무하던 와중에도 강훈식은 의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캠프 사람들이 본인한테 자꾸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강훈식, 너 왜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않냐? 인지도 낮은 사람이 그러면 인지도 올리기 어렵다고요. 사실 이건 정치판의 상식이에요. 인지도 낮은 후보는 인지도 높은 후보를 공격해서 화제를 이끌어야 살아남거든요. 그런데 강훈식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제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강훈식, 너 왜 다른 후보 공격하지 않냐고. 인지도 낮은 사람이 그러면 인지도 올리기 어렵다고 이야기. 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래서 밀어내고 박용진을 저래서 쳐내고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랑 정치한다는 말입니다. 동료들을 찍어 눌러서 덕보는 정치가 민주당의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없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강훈식 함께 지키고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제가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강훈식과 함께 싸우고 더 넓게 포용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2022년 여름 강훈식이 본인 인지도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단위에서 한 말입니다. 이때가 무슨 시기였냐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 당 안팎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들끓던 시기. 그 시기에 강훈식은 본인 한 표를 얻으려고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고 내가 그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동료들을 찍어 눌러서 덕보는 정치는 민주당의 정치가 아니다. 강훈식의 정치 철학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3년 뒤 그를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로 만든 진짜 이유가 됩니다.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강훈식은 결국 사퇴를 선언합니다. 사퇴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다양성이 숨쉬면서도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 바삐, 더 치열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곧바로 화답합니다. 강훈식 후보와 같은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요. 비명, 친명계가 나눠져 서로 싸울 때 강훈식과 친한 의원들은 비명계가 많았어요. 게다가 당대표를 두고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강훈식을 비명계로 많이들 알고 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강훈식이 매불쇼에 나와서 처음 공개한 이야기인데요. 최욱 MC가 강 실장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비서실장 되기 전에 이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유명했는데 잘못된 루머냐고요. 이에 강 실장은 잘못된 루머라고 말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풀어놓습니다. 제 수박이다 이제 이렇게 막 한참 될 때도 그렇게 평가받을 때도 뭐 사실은 그때도 대통령은 저랑 3, 4개월에 한 번씩은 둘이 꼭 밥을 먹거나 술을 먹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비명 수박이라고 욕하던 시기에 두 사람은 사실 둘이 따로 만나서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기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 당직을 2-3번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강 실장은 대선 패배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죠. 더 인상적인 대목은 이겁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3, 4개월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 당시에 당대표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고 깊이 있게 받아주시고 저는 더 인간적인 신뢰 같은 게 더 형성됐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생각해보면 이게 좋은 말만 전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이런 건 좀 요즘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드리면 그때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뭐 하기보다도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 대표의 행보를 보면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역시 정말 믿을 만한 리더구나. 강훈식은 이재명과 둘이 만날 때 단순히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고 깊이 있게 받아주셨다고요. 자, 이 얘기 어떻게 들리시나요? 한쪽에선 강훈식을 비명이라 욕하고 한쪽에선 이재명을 불통이라 욕하던 그 시기.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 건전한 비판을 주고받고 그 비판이 맞다고 판단되면 다음날 행보에 바로 반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훈식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쌓일 무렵 2023년 중요한 날이 다가옵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한테 이때는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였어요. 그것도 같은 편 때문에요.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1차 표결이 열립니다. 결과는 부결. 그런데 이 숫자를 보세요. 찬성 139, 반대 138. 부결은 됐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딱 한 표 더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편이라던
민주당 안에서 찬성표가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때부터 민주당은 그야말로 전례 없던 내용에 빠지게 됩니다. 이재명이 가장 흔들리던 그 순간에 강훈식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강훈식은 당내 의원 모임 중 가장 규모가 컸던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 모임의 특징은 친명 비명이 골고루 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2023년 3월 강훈식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로 마주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라진 당을 향해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와도 검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이 선은 지키자고 말합니다. 이때 이재명이 본 게 있습니다. 때로는 한편이었고 때로는 당권을 놓고 각을 세웠던 강훈식이라는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장 흔들릴 때 이 사람은 편을 가르는 대신 올바른 방향을 향해 최소한 이 선은 지켜야 된다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신뢰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바로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의 1호 전자결제가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을 발탁하면서 본인 입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모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이라고요. 그러면서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본인의 임명 전날 페이스북 글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겪어본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인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고 능력 있는 행정가다. 그런 분을 잘 모시기 위해 크게 몸을 던져보겠다고요. 자,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그림이 달랐습니다. 2025년 6월 5일 비서실장이 된 첫날, 보통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방에 진을 치고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게 만들죠. 건의를 잡으려고요. 그런데 강훈식은 첫날에 뭘 했냐? 기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그램도 엄청 많이 보내시고 톡도 많이 보내시는데 전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대략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라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내려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청와대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임명 당일에 답장 못해서 죄송하다고 기자들한테 직접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 이런 비서실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왕실장, 문고리 권력 이런 별명이 따라붙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강훈식은 첫날부터 그림이 달랐어요. 자,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백악관 최초 여성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별명이 얼음공주입니다. 좀처럼 접근이 어렵고 표정 변화가 없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강훈식은 이 사람과 한 라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와일스였냐? 강 실장 본인 설명에 의하면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임기를 만들어야 될 사람, 그 캠페인을 총괄할 사람은 수지 와일스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즉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남아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직통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와일스 쪽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어렵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20분만 만나자,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지 마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담 당일 아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요.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정상회담 2시간을 앞두고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공개 메시지를 낸 건데 그야말로 외교 참사 직전이었어요. 이런 긴장 가득한 상황에서 강훈식은 예정대로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원래 20분이었던 약속이 대화를 거듭하며 40분으로 늘어났어요. 강훈식은 먼저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거고 특검에서 진행한 일이다.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께 반드시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강 실장의 진짜 무기는 이 다음 한 줄이었어요.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 때 사법적으로 당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짚은 거예요. 강 실장이 와일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에서 정말 압수수색 많이 당했다. 권력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라. 우리도 트럼프하고 같은 입장이다. 우리도 억울하다. 그 억울함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이다. 어떤가요? 트럼프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와 한국의 상황을 같은 결로 묶어버린 거예요. 협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이게 바로 외교라는 걸 강훈식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본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이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지자 그제야 입을 여는데 내가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 아침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회담 이후 내 오해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귀국 후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에게 한마디를 직접 했다고 해요. 강 실장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지 몰라요. 강훈식의 비서실장으로서의 능력 발휘는 백악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그는 사막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UAE와 650억 달러, 우리 돈 약 96조 원 규모의 방산 투자 사업 추진 합의, 비서실장이 직접 뛴 결과입니다. 그리고 2026년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됩니다. 그러자 강훈식이 비행기를 타고 전장 한가운데로 날아갑니다. 7박 8일 중동 중앙아 4개국 그리고 들고 온 결과는 연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 확정, 나프타 최대 210만 톤 확보, 별도의 비상 조치 없이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원유를 확보해 온 거죠. 더 인상적인 건 이 협상장에 강훈식 혼자가 아니었어요.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 S-오일, HD 현대 오일뱅크, 국내 정유 4사 임원들과 원팀을 짜서 같이 갔습니다. 기업이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왕정 산유국을 상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길을 뚫어준 거예요. 이 성과 이후 국민들
국민들은 강훈식을 원유대사라는 별명으로 불렀고 언론은 강훈식을 실행형 비서실장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은둔형 관리형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결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유형의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비서실장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사업가 청년이 손학규의 남자가 되고 이해찬에게 인정받고 이재명의 라이벌이었다가 마침내 대통령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한성숙 총리 이후 그 다음 차례는 강훈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다음은 과연 어디일까요? 강훈식의 인생 스토리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훈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